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에 중단됐던 대장동 의혹 재판과 수사가 이제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그 측근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김만배 재산 숨긴 일당이 최모 씨와 이모 씨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닉 자금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자금은 김만배 씨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들 이들은 김만배 씨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체포가 됐고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액권 수표를 인출한 뒤에 이를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서 차명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서 여기에 숨겨놓거나 대여 금고 등의 분산 관리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48억 원 가량을 실물 수표로 압수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추가로 숨긴 범죄 은닉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돈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여전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김 씨의 재판은 이제 곧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에 다소 멀쩡한 모습까지 공개가 된 마당에서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재판부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달 13일로 재판부는 통보했고 변호인과 검사 측은 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목숨처럼 생명줄처럼 여겼던 이 은닉 자금이 지금 검찰에 모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측근의 진술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챙길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 자금들이 수익 자금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김만배 씨가 진술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협조할 가능성,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런데 본인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기소된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대장동 관련된 배임도 있지만 뭐 뇌물이랄지 부패방지법이랄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 유죄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구치소에 있을 때 또 재판을 받을 때도 왜 저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했을까? 지금 사실은 천화동의 1호에서 275억을 대출받는 것처럼 해갖고 빼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또 수표로 또 현금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생각은 이제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징역형은 불가피하고 네. 그러면 돈이라도 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지금 검찰이 사실은 아마 김만배가 너무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의 자금줄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재판을 전체적으로 재판받고 끝나면 본인은 징역형도 오래 살아야 하고 자기 수중에 남는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많이 찾아냈지만 못 찾아낸 재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이 계속 맘먹으면 상당 부분 더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제까지 부인했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 뭐 사실이다 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오히려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재산도 일부 2억 원 정도가 동결됐다고 합니다. 최병희 의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앞으로 재판이 끝나서 만약에 벌금이나 아니 추징금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돈을 묶어두는 거죠. 그걸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의미니까 네. 지금 정진상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뭐 최종 결론이 뭐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측이 항상 얘기하는 소설이나 창작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혐의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하나 지금 더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도 이 대표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신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질서 유지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데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를 소개해 드릴 텐데 친 이재명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사법 리스크, 회피 말고 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맞서라.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왜 당과 자꾸 엮으려 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친명 핵심 A 의원의 목소리를 신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조금 부족한 게 의연함과 당당함이라서 아쉬움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A 의원은 친명 그룹 중에서도 지난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핵심 인사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자, A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가 먼저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니까 의원들은 민생에만 집중해 달라. 당이 알아서 함께 대응하지 않겠느냐. 당과 함께 가진 않아도 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내야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두루뭉실하게 이게 당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박선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표가 좀 귀담아 들을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과 이재명 대표가 좀 분리돼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저도 좀 했었는데 네. 그 이유는 결국에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 재판까지 가봐야 사실관계를 또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대해서 대응하고 총력이 합쳐져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엄호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아젠다는 실종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상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내의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본인이 원칙을 좀 천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대응을 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당은 정말 민생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이렇게 천명을 할 때에만 의원들도 사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줄을 네. 서지 않고 현재의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호한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당을 위해서 본인이 고민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좀 강하게 원칙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옳은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요. 그걸 만약에 분리할 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대표에 출마도 안 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게 우리가 1차 방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표를 2차 방탄이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개인적 비리와 민주당이라는 거를 엮어버린 거예요. 한 묶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버리기 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번 옳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대표로 출마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온 이상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본인 개인 비리를 이 묶는 작업을 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냐 마느냐 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참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아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하게 바뀐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장해왔고 신념으로 간직해왔던 정치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해서 우리 국민이 두 정당 미우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바꿔야 합니다.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네. 입장이 조금 바뀐 게 느껴지시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왜 바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돼 왔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 중대선거구제, 그냥 정치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정치개혁의 아젠다로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하는 게 옳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이제 개헌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가로 세로에 대한 시줄날줄의 정치 개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맞는 건 아닙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뭔가 정치가 다 바뀌고 정치가 개혁된다? 그건 아니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승자 독식의 어떤 소선구제의 폐해를 줄이고 중대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있거든요. 뭐 거기에 연동형도 있고 권역별 비례도 있고 석패율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셈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박에 정치개혁을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이 꼴이 돼서 바뀐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치권에서 입법부나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할 부분이지 이걸 단박에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가지고 뭐 어떤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은 크게 뭐 생산적이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한다. 하고 있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모두 다가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에 내세운 주장을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현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화두를 던진 것이죠. 배경은 그렇게 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지 않고 본인의 말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신중하게 접근하자가 아니라 화두를 던져놓고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개혁 특위에서 아젠다를 올려야죠.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죠. 그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단 지지층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부역자라는 그런 말도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는 당과 본인을 일치화시킨 마당에 당이 분열되거나 지지층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180도 바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과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제를 개혁해서 그 부분은 이미 실패한 제도로 다 판명이 났습니다. 연동형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이 생겼고 그럼 이제 남은 정치개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대선거구제 부분인데 저희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한 대로 야당도 이 부분을 정치개혁 특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서 그 부분이 국민 공론화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도를 좁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태도, 입장을 바뀐 태도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 팩트 체크만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 정개특위에서는 이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정치개혁 안건이 올라가서 논의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어떤 발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여야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적으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정치가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